미숙하지만 일단은 부모 입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다. 자식들이여, 그저 걱정만 하는 것이라면 부디 부모를 용서해 주시라. 걱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갓 태어나 스스로는 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아기를 어떻게 무사히 키울 수 있겠는가. 엄마 젖을 조금만 덜 먹어도 바로 이마에 손바닥을 대보고 입에 넣어 목 막힐 만한 것은 전부 치워버리고 혹시나 부딪히면 어쩌랴 싶어 테이블이나 계단 모서리에 쿠션 테이프를 붙인다. 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이상한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지는 않을까? 유괴당하지는 않을까? 걱정거리는 끝이 없다. 육아는 곧 걱정하는 것이라고 단언해도 좋을 듯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정적이면서도 기품이 있고 관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의 여류 소설가 오가와 요코의 산문집 걷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와세대 대학 문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에 상처 입은 호랑나비로 가이엔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일본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그 후 91년에는 임신 캘린더로 일본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고 그 후로도 출간하는 책들마다 많은 상을 받았고 또 해외에서도 번역 출간되어 호평을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 걷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는 그녀가 소설가로서 사는 일상 속에서의 소소한 경험들 그리고 사물을 관찰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 쓴 글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녀의 섬세한 시각과 독특하고 남다른 발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가가 좋아하는 책들의 내용들을 접목해 그 사색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키우는 개와 함께 늘 산책을 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얻고 쓰고 있는 소설에 막힌 부분을 풀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한 산책을 계속할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산책이 주는 기쁨과 효과를 몸소 체득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 책에는 46편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난 글 몇 편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벌거숭이 뻐드렁니 쥐. 어느 인터뷰에서 지필의 피로를 어떻게 푸세요? 하는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한 후에 벌거숭이 뻐드렁니 쥐라고 대답했다. 정확하게는 이와나미 과학 라이브러리 중 한 권인 벌거숭이 뻐드렁니 쥐 여왕 병사 이불 담당을 옆에 두고서 글을 쓰다 실증나면 펼치고 바라본다고 말해야 하지만 진짜 마음 같아서는 책상 옆에 상자를 놓아두고 벌거숭이 뻐드렁니 쥐를 키워보고 싶다. 우연한 기회에 이 동물의 존재를 알았을 때의 충격과 감동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들은 벌거숭이에다 이빨이 툭 튀어나온 쥐다. 무엇보다 모든 과장과 허식을 배제하고 보이는 그대로를 이름으로 내세운 대담함에 호감이 갔다. 다들 조금이라도 자기를 잘 보이려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아, 네, 보시다시피 나는 벌거숭이에 이빨도 툭 튀어나왔죠 하고 보란듯이 자기를 긍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책에 따르면 그들은 동아프리카에 살고 지하에 판 굴 속에서 생활한다. 위아래 2개씩 돋아있는 딱딱한 버드렁니는 입안에 담기지 못한 채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작은 눈과 귀와 코를 제치고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기생충을 예방하기 위해 미련 없이 털을 버렸다.
내장이 비쳐 보일 것처럼 얇고 쭈글쭈글하게 늘어진 피부를 아낌없이 드러내고 있다. 19세기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들 모습은 죽어가고 있는 상태든지 이제 막 태어나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든지 아무튼 원래는 이렇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매료된 것은 모습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평균 80마리, 최대 300마리나 되는 무리 중에서 새끼를 낳는 여왕은 딱 한 마리. 여왕과 교미할 수 있는 수컷은 한 마리에서 3마리. 나머지는 적이 침입했을 때 앞서서 달려나가 잡아먹히는 병사와 그 외에 잡다한 일을 도맡는 일꾼들이다. 그 중에서도 여왕이 새끼를 낳으면 일꾼 가운데 일부가 바닥에 쫙 드러누워 이불이 된다는 사실에 가장 마음이 끌렸다. 그야말로 계급 사회의 밑바닥에 있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바치는 이불 담당 일꾼들. 이 얼마나 갸륵한 희생정신인가. 몸을 구부리고 포개져 있는 이불 담당들의 사진을 봤을 때 나는 그 해악성에도 차마 웃을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포근한 침대가 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사명을 완수하려는 모습에 오히려 눈물이 아른거렸다. 한편 여왕은 참 대단하다. 정기적으로 둥지를 순찰하고 게으름 피우는 일꾼을 꾸짖는다. 혼이나 반성하고 있는 그들의 사진이 또 드라마틱하다. 벌렁 드러누워 뒷발은 경련하는 것처럼 쭉 펴고 앞발은 아무쪼록 용서를 구한다고 애원하듯 얼굴 앞에다 모으고 있다. 배에 잡힌 주름은 더없이 애처롭다. 다만 여왕이라고 절대 편한 것만은 아니다. 언제 경쟁자에게 지위를 빼앗길지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요시다 선생님과 오카노야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 무리 중에서 여왕의 수면 시간이 가장 짧다고 한다. 역시 어떤 집단이든 가령 벌거숭이 뻐드렁니쥐 집단이라도 꼭대기의 선자의 책임은 막중하고 고독은 깊다. 그렇다면 특별한 한 사람이 되기보다 평범한 다수인 이불 담당이 되는 게 마음 편할지도 모르겠다. 치열한 경쟁도 복잡한 줄다리기도 없이 그저 이불이 되면 그만이다. 출세는 바랄 수 없지만 그 대신 충분히 잘 수 있다. 같은 이불이라도 이왕이면 새끼와 접할 수 있는 위치가 좋겠는데 하고 나는 생각한다. 제일 밑에서 무게를 견디느라 고생하는 게 싫다는 말이 아니라 만약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갓 태어난 새끼의 체온을 느껴보고 싶다고 바랄 뿐이다. 이불 담당도 나름의 보람을 추구할 자유 정도는 있을 테니까. 또 마음이 쓰이는 한 존재가 있다. 병사 중에서 극단적으로 뚱뚱한 한 마리. 그는 무리 안에서 여왕과 교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버리고 새로운 무리를 만들기 위해 길 떠날 결심을 굳힌 병사다. 그가 살이 찐 것은 가혹한 여행에 대비해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란다. 쓰다가 막힌 소설을 뒤로하고 나는 아프리카의 대지를 여행하는 벌거숭이 뻐드렁니쥐 한 마리를 생각한다. 변온동물인 그의 몸이 아무쪼록 추위와 더위에 상하지 않기를, 뱀에 쫓기지 않기를, 무사히 새 여왕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점점 야위어가는 그의 뒷모습과 이불 담당들에게 둘러싸여 새근새근 잠자는 새끼들과 불면증인 여왕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빌면서 다시 소설로 돌아온다. 그때가 오면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울다니 내가 생각해도
예정에 없던 일이라 당황했다. 그냥 운 것이 아니라 통곡에 가까웠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사용해왔는데 통곡이란 지금의 내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울었다. 오사카의 작은 시사실에서 생긴 일이다. 영화는 말리와 나였다. 같은 제목의 원작은 미국인 칼럼니스트 존 그로건이 레브라도와 지낸 나날을 그린 에세이집으로 전에 이 책의 추천글을 쓴 인연으로 시사회에 초대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스토리가 말리의 귀여운 새끼 강아지 시절에서 시작되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눈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송보송한 커다란 손수건을 핸드백에 넣어갔다. 그러나 그런 준비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눈물이 줄줄 넘쳐 흘러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신혼의 그로곤 부부에게 찾아온 말리는 에너지의 화신 같았다. 쿠션을 찢을 때도, 방충망을 돌파할 때도, 쓰레기통을 뒤질 때도 늘 전력투구. 인간을 좋아해서 그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고 상대를 친범벅으로 만드는 것이 마음을 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애견학교에서 퇴학을 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재미있을 만한 일이 눈에 띄면 카페 테이블에 묶여있다는 것도 잊은 채 뛰어간다. 이런 말리의 소동에 전전긍긍하면서도 그로곤 부부는 일에 매진하고 아이를 셋 낳아 키우고 가정을 착실하게 꾸려간다. 물론 말리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절대 어리석지는 않다. 부인이 유산했을 때 말리는 평소의 침 세례를 봉인하고 그녀가 얼굴을 묶고 충분히 울 수 있도록 따스한 털에 덮인 자기 몸을 내어준다. 슬픔을 이겨내고 첫 아기를 낳았을 때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가족 중에서 이 작은 생명체가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이해하고 자상한 거인으로 훌륭하게 처신한다. 기저귀 냄새에 황홀한 표정을 지을 만큼의 관대함마저 보인다. 어이없을 만큼 멍청하게 구는 위대한 현자. 개에게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한다. 우리 집에 11살짜리 레브라도 러브도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쿠션을 망가뜨렸고 그럴 때마다 수도 없이 투덜거렸던 나라서 그 점은 정말 실감할 수 있다. 마침내 말리에게도 노년이 찾아온다. 말리의 말썽에 그리도 골머리를 썩었던 그로곤 씨인데도 활기찼던 나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꾼다. 그때가 오면 가르쳐줘. 알았지? 그로곤 씨는 말리에게 그렇게 말한다. 말리는 현명하니까. 인간은 알 도리가 없는 그때를 틀림없이 알 거라고 믿었다. 내가 운 것은 역시 러브의 그때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영화의 팜플릿에 실린 수의사 고바야시 모토 선생님의 글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죽음에 임하여 동물은 절대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정말 그랬다. 목숨이 다할 날이 다가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고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말리의 죽음도 그랬다. 그로곤 씨 아이 셋의 성장과 함께했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인생의 기쁨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모든 사명을 끝낸 후에 조용히 저 세상으로 길을 떠났다. 이런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으랴. 제 아무리 현명한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삶과 죽음의 방식을 배워
감사하는 마음만 벅차올랐다. 고마워 말리, 고마워 말리 하면서 계속 우는 내 모습을 보고 누가 웃을 수 있으리. 다른 사람들은 업무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나 혼자 시사실 벽을 향하고 서서 울었다. 괜찮으세요, 우가와 씨? 배급사의 홍보 담당 여직원이 내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한시라도 빨리 러브가 보고 싶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하반신이 약해진 러브는 자기 잠자리에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뭘 하는 건지 옆 얼굴을 나무 발판에 바짝 대고 혀를 쭉 내밀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늘 귀여운 게 영화를 보고 왔어. 너랑 똑같이 생긴 레브라도였어. 그렇게 말을 걸어도 혀만 날름거렸지 자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잘 들여다보니 나무 발판 틈에 떨어진 사료를 집으려는 듯 했다. 겨우 사료 한 톨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고서 러브가 아직 조금은 더 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사진가 낸시 리카시프가 12년에 걸쳐 전 미국을 돌아다니며 취재해 완성한 책 기이한 직업들, 세상에서 가장 별난 직업들. 표지가 화려한 노란색이라서 그런지 책장 앞에 서면 바로 눈에 쏙 들어와 벌써 몇 번이나 읽었는데도 또 펼쳐보게 된다. 말로만 들어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아리송한 별난 직업 65가지가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저자의 서문에 따르면 레이더 바깥쪽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기록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감자칩 조사원, 빙고 게임 콜러, 애견 스니퍼, 지렁이 농장 경영자, 마초 조각내기 담당자. 이런 직업명이 이어진다. 짧은 소개의 글에 전문가에 대한 존경심과 유머 감각이 넘쳐서 몇 번을 읽어도 질리지 않는다. 일터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그들 대부분은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물론 예외도 있다. 악보를 넘기는 옐릭 씨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에 반주를 하는 피아니스트의 악보를 넘기는데 절대 전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악보만 넘긴다. 왠지 마음에 끌려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되는 직업이 몇 가지 있다. 나도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만약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데 하는 직업이다. 동전을 닦는 바틀리너 씨는 20년 동안 호텔에서 동전 닦는 일을 하고 있다. 1센트에서 25센트까지 4가지 종류의 동전을 매일 아침 은그릇을 닦는 연마제로 반짝반짝 빛나게 닦는다. 그의 일터는 투숙객은 물론 호텔 종업원조차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는 지하의 서늘한 방이다. 그곳에서 어제도 오늘도 그는 동전만 상대하고 있다. 아무리 마음을 담아 닦아도 1센트는 1센트 동전일 뿐인데도 그는 이를 허술히 하지 않는다. 염증이 나서 투덜거리는 일도 없다. 손님이 거스름돈을 받았을 때 아주 잠깐 반짝거리는 동전의 감촉에 기분이 좋아진다. 그 순간을 위해서 일한다. 부커 씨는 시애틀에 있는 어느 수문에서 물고기의 숫자를 세는 물고기 수 계산원이다. 산란기가 되면 그녀는 양손에 개수기를 쥐고 한 손으로는 홍연어의 숫자를 또 한 손으로는 왕연어의 숫자를 센다. 그녀는 남다른 동체 시력을 갖고 있다. 엄청난 속도로 예측 불가능한 방향에서 다가오는 물고기들의 종류를
순간적으로 분류한다. 보통 능력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런데다 중요한 것은 시력으로 얻은 정보를 양손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반사 신경이다. 오른손은 홍연어, 왼손은 왕연어.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녀의 두 손으로 새겨진 숫자는 생태계와 어업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수문을 쳐다보는 그녀에게 개수기를 누르는 작업은 거의 신체의 예술적 표현에 가깝다. 바틀리너 씨와 부커 씨와 나, 셋은 때로 함께 저녁을 먹는다. 대단한 음식을 차리는 것은 아니다. 부커 씨의 눈을 잠시라도 쉬게 하기 위해 생선이 아니라 고기를 굽고 와인을 한 병 따는 정도다. 우리는 쉽게 때가 타는 동전의 무늬에 대해, 손에 착 감기는 개수기 제조사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새로 출시된 연마제의 결점과 안구피로에 효과가 있는 혈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셋은 호텔 지하로, 수문으로, 쓰다만 소설 세계로 각자 출근한다. 기이한 직업들은 사이즈가 아주 작은 책이다.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절대 나대지 않는 절도 있는 정신을 상징하는 듯한 크기다. 이 세계는 실로 다양한 종류의 일로 이루어져 있다. 눈에 잘 띄거나 띄지 않는다는 차이는 있지만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는 어떤 일이든 평등하다.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조각의 일이 서로 이어져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다. 철관 건물에서 나온 폐자재를 옮기기 위해 중장비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 가스를 점검하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흙탕으로 더러워진 사진을 깨끗하게 손질하는 사람이 있다. 주먹밥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울고 있는 누군가의 등을 쓰다듬는 사람이 있다. 누구나가 무언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일이나 해서 대체 뭘 하겠어? 하고 무력감에 빠지는 일이라도 사실은 본인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결실을 가져온다. 잠 못 이루는 밤, 세상의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동전을 닦거나 물고기의 숫자를 세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면 나는 내일 또 소설을 쓰자는 다짐을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오가와 요코는 존 맥그리거의 기적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이란 책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룻대에 앉았던 비둘기가 일제히 날아오르는 걸 보고 어떤 남자가 딸에게 묻는다. 새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 걸 봤니? 그리고 이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모르는 채 지나가는 특별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기적을 기적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새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날아오르는 기적을 글로 쓰고 거기에 제목을 붙여 보존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많은 의미가 담겨진 오가와 요코의 이 말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